사트 수리 논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삼성 입사 시험인 사트 수리 논리 파트에서 합격을 위한 최고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준비된 강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수리 논리 파트를 준비하심에 있어서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워왔던 산수를 생각하시면 아주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도 그렇다고 너무 꼬지도 않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니까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면 아 이런 얘기였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아주 재밌고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트 수리 논리에 대한 특징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수리 논리 파트 중 응용 계산 영역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트 수리 논리 영역은 응용 계산 자료 해석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 20문항 30분 여러분께 시험 시간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할 응용 계산 영역에서 총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의 사트의 특징은 무엇가 있었냐면요. 문제가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다고 해서 한없이 길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의 어떠한 장치들이 조금씩 더 들어갔다거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한 어떠한 농도 계산이면 농도 값을 물어봤었는데 비해서 어떠한 조건을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어떠한 항목을 물어보는 경우가 조금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이 기본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올해 사트 같은 경우에는 펜을 시험장에 못 들고 들어가게 한 고사장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손으로 풀지 않고도 충분히 머릿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요구한 핵심을 파악하고 올바른 공식을 대입하라.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응용 파트에선 특히나 길어진 문제이지만 어떠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파악과 올바른 공식 대입은 여러분께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3번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4번 필수적인 공식은 외울 것. 공식 여러 가지가 등장하겠지만 제가 반드시 외우십시오 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께서는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응용수리 영역별 중요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큰 칸을 차지하는 시간거리 속력, 농도, 날짜, 요일, 시계. 시간거리 속력은 말 그대로 어떠한 거리를 감에 있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지점에서 B까지 가는 시간, 그 다음에 간 거리, 거기에 최대한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던 문제였고, 농도는 그야말로 소금물, 식염수에 물을 더 넣었다든가 아니면 소금이나 식염을 더 넣었다든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올 때 농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짜, 요일, 시계의 문제는 날짜, 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8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었다. 그러면 10월 며칠은 무슨 요일이냐 이런 식의 문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시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계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시계가 겹치는 시간은 언제냐 혹은 두 바늘끼리의 각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게 시계에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거의 항상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물론 응용수리에서는 5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지만 이 세 개 영역이 중요하다는 건 반드시 5문제 중에는 3문제 이상은 이 문제들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금액, 부등식 경우에서 확률 문제, 그리고 일의 문제인데 일의 문제도 등장을 자주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꼭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도 여러분은 조금 문제로서 일이 이런 거구나 라고 나중에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경우의 수 확률은 공식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걸 묻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적인 얘기는 이 금액적인 문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영역 좀 작은 영역은 그냥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여러분은 문제로서 요거는 이 정도 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도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 기억을 떠올리시죠? 소금물의 농도는 물의 양 플러스 소금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다. 많이들 외우셨던 공식이에요.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단순하게 내가 100g의 소금이 몇 g 들어있다 이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묻는 시험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소금의 양을 변화시킬지 물의 양을 변화시킬지에 따라 농도가 어떻게 변했다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공식으로서 향후에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공식은 요 정도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얘기, 책에 있는 내용인데 두 번째 얘기는 물을 첨가하거나 증발시키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소금을 넣거나 뭐 이런 경우의 얘기입니다. 근데 공식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얘를 외우겠다 이 생각은 버리십시오. 즉 시험 책에 있는 지금 요 공식은 다 쓸모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소금물의 농도는 여기에 있고요. 그 중에서 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분모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늘었다, 물이 줄었다 할 때는 분모에 해당하는 것만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소금을 더 넣었다 이럴 때는 분모와 분자 모두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들어간 양만큼 더해준다 아니면 빼준다 이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팁은 뭐냐면 A 곱하기 BC 이런 거는 다 지금 이 곱셈 법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 필요 없이 이 내용만 봐주시면 됩니다. 초기 소금물 양과 같은 양의 물을 첨가하면 농도는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100g의 소금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소금물의 농도는 10%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g 중에 10g은 소금이란 얘기고 그렇다면 10%의 소금물에 물을 얼마만큼 더 넣어서 5%의 소금물이 됐다. 그때 넣은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즉 100분의 10이라는 식이 있을 때 분모에 X만큼 더해줬고 그 값이 5가 됐다라는 얘기니까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분모만 2배로 증가하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돼야 2분의 1은 절반이었는데 그게 절반으로 25%로 감소하기 위해선 분모만 2배로 됐다는 얘기예요. 즉 100g인데 10%였다. 따라서 5%가 됐다는 건 200g. 즉 물이 100g 더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물을 원래 있던 양만큼 더 넣어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책에 있는 기본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9페이지 10번에 있는 문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5%의 소금물 4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1%의 소금물이 되겠느냐. 자,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소금물의 기본적인 공식만을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물분의 물이랑 소금이랑 합친 것 분의 소금이 소금물의 농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물하고 소금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에 뭐를 더 넣는다고요? 물을 더 넣겠다고요. 그러면 이 분자식에서 뭐만 바뀌어요? 이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뀌겠죠.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4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이 소금물의 농도는 5%라고 합니다. 즉 400의 5%에 해당하는 20만큼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럴 때 물을 더 넣었다. 여기에 X만큼을 더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금물의 농도는 1%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현재 똑같습니다. 400에 20g짜리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분모에만 X만큼의 물을 더 넣어줬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2000은 400 플러스 X가 돼서 X의 값, 즉 새로 더 넣어준 물의 양이 16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88페이지 8번 문항입니다. 8%의 소금물 600g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뭘 더 넣어요? 소금을 더 넣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랬을 때 소금의 18%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역시도 같은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6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8%의 소금물이에요. 600의 8%에 해당하는 48g만큼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물이 아니라 소금을 더 넣는다 그랬어요. 소금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넣어둔 소금의 양만큼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소금의 농도는 18, 18%의 소금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식을 이제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 600분의 48이라는 양에서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X만큼의 소금을 더 넣어준 경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풀어주시면 82X는 6000이 되고요. 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펜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나눗셈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암산으로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답은 73.2g,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12번 문항입니다. 5%의 소금물 900g이 있는데 얘는 물 2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A에는 소금 넣고 B에는 물을 증발시켜서 같게 만들려고 한다. 그랬을 때에 A컵에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문제, 첫 번째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두 번째 풀었던 문제를 약간 짬뽕한 형태죠. 자, 요런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합시다. 해운대 바닷가가 있어요. 그 바닷가에 있는 물을 내가 풉니다. 한 그릇을 퍼왔죠. 여자친구한테 나눠줄게요. 너 이만큼 나 이만큼 갖자. 우리 같이 갔다 왔으니까 갖자. 자, 똑같은 물을 그대로 2그릇씩 나눴습니다. 이 2그릇에 있는 농도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물의 양이 여기가 더 많다고 해도 농도 자체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소금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5%의 소금물 900g을 2개, 600, 300g씩 나눴습니다. 600g짜리 하나가 있고요. 300g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농도가 얼마라고요? 5%라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30g, 여기는 15g입니다. 자, 그랬을 때 A에는 소금을 넣었다 그랬으니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소금 넣을 경우 분모 분자에 다 있으니까 여기에는 둘 다 X를 해주시면 되고, B에는 100g의 물을 증발시켰다. 물은 어디에만 있어요? 분모에만 있죠. 분모에만 100g을 빼주시면 돼요. 이 두 개 값이 같게 하려는 경우니까 이것도 역시 식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화면을 보시면 따라서 900분의 45에 해당하는 그런 물을 지금 현재 A에는 600분의 30, B에는 300분의 15로 나눈 상태입니다. 그래서 A는 분모 분자 X씩 더해줬고 B에는 100을 빼준 상태죠. 자,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쭉 해보시면 X값은 37분의 600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농도 문제 어렵지 않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을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얘기라는 건 항상 농도를 구하는 기본 공식. 분모와 분자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분모는 물과 소금, 분자는 소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뭐가 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 분모만 바뀔지 아니면 분모, 분자가 다 바뀔지는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농도 여러분은 100%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딱 이 정도 수준에서 사트 문제는 출제가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중요한 문제 파트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송영 얘기입니다. 여름 때 휴가를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행 삼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집이 지방에 계시거나 서울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그때 많이 교통편을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속력에 관련된 얘기는 아주 뼈에 와닿게 많이 느끼시고 계시죠. 내가 시속 100km로 갔다 1시간에 100km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100km 거리를 시속 100km로 갔으면 얼마나 걸린다? 1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항상 특히나 보통 남자친구분들이 많이 이제 계산을 하시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인이 2시니까 적어도 10시엔 출발해야 돼. 그래, 우리가 총 4시간 걸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80km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보통 성경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력에 대한 기본 공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거는 이제 너무나도 많이 하는 공식이라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흐르는 물에서의 속력 계산이다.
자, 흐르는 물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일단 배를 타고 어딘가로 여행을 갑니다. 내가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한강에서 오르배를 타고 있는데, 물살이 제 뒤에서 배를 밀어주는 형태, 즉 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이 배가 흘러가는 방향이 동일했으면 속도는 당연히 더 붙겠죠. 근데 내가 가려는 방향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으면 어떡해요? 가기도 힘들고 속력은 내가 평소랑 똑같이 노를 젓고 있는데도 덜 나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흐르는 물에서의 속력 계산은 어떻게 되냐? 물과 동일 방향으로 갈 때는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을 합산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배의 속력, 내가 가고자 하는 속력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속력을 차감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유형 중에 하나는 터널이나 다리를 통과할 때의 거리 계산하는 얘기예요. 주로 하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완벽하게 통과하는 경우, 아니면 터널 안에 온전히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칠판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열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 터널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터널이 있는데 기차가 와요. 기차가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경우는 아직 통과도 안 한 거고요. 기차가 앞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통과가 시작이 되는 거죠. 통과해서 앞만 여기까지 나왔으면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열차의 뒷꽁무니까지 나왔을 때의 거리, 즉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건 얘가 앞에 열차 앞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 열차의 끝이 터널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때까지 걸린 그 시간과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온전히 터널 내에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터널이 이렇게 있을 때 열차가 갑니다. 온전히 위치한다는 건 뭐예요? 얘가 머리가 여기에 있으면 온전히 위치한 게 아니죠. 중간에만 걸쳐 있어도 온전히 터널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요만큼이 나와 있으니까. 온전히 위치해 있다는 건 터널 안에 꽁무니가 들어갔어. 그래서 더 이상 바깥에 기차가 안 보여. 요 경우죠, 일단. 따라서 끝이 터널을 진입을 한 그 시점부터 열차의 머리가 나오면은 일부분만 나와도 온전히 터널 안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차의 앞부분이 터널의 끝에 닿아 있는 그 시점까지,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열차 터널 시작에서 터널이 시작할 때 열차의 끝과 터널이 끝날 때 열차의 앞부분이 딱 위치를 해서 온전히 터널 안에만 있는 그 시점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속력과 관련된 문제를, 예시 문제를 한번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15번 문항입니다. 자,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성현이는 A, 성수는 B 지점에 있고요. A에서 B 지점으로, 성수는 B에서 A 지점.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성현이가 찬 공의 속력이 나와 있고요. 성수가 찬 공의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때 26초 뒤에 두 사람이 찬 공이 부딪혔다면, 자, 요 부분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속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경과 시간까지의 이동 거리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칠판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성현이와 성수가 있습니다. 성현이는 초당 5m의 속력으로 차요. 성수는 초당 3m의 속력으로 찼습니다. 차고 26초가 흐른 시점에 두 공이 서로 마주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곱한 값만큼 공이 이동을 했던 거고, 성수는 B에서 요만큼의 거리만큼 공이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체 A에서 B까지 서로
얘가 참만큼의 거리와 얘가 참만큼의 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A에서 B까지의 총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랑